옛날 아주 먼 옛날에 높은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깊은 산골 마을에 바람이 맑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며 마을 어귀에 커다란 느티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고 집집마다 마당에 심어놓은 감나무에는 붉은 감이 터질 듯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면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라 골짜기를 포근하게 감싸 안는 그런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한 풍경 속에서도 유독 근심 어린 한숨이 끊이지 않는 집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마을 가장 안쪽에 자리 잡은 낙지만 정갈한 기와집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병든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효성, 지극한 처녀 연희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의 마음은 다가오는 겨울 추위보다 더 매섭고 시린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연희는 이른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차가운 우물물로 세수를 하고 정화수를 떠놓고 비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부지런한 처녀였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홀로 된 아버지를 모시며 살림을 도맡아 온 지 어언 10년이 다 되어갔기에 그녀의 손끝은 맵고 야무지기로 마을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낡아빠진 문창오지 하나도 허투루 두지 않고 꼼꼼하게 풀을 먹여 발랐으며 마당의 장독대들은 어찌나 반질반질하게 닦아 놓았는지 파란 가을 하늘이 그대로 비칠 정도였습니다. 비록 비단 옷 한 벌 없는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연희의 손길이 닿은 집안 구석구석은 언제나 따스한 온기와 윤기가 흘렀습니다. 그녀는 콩을 불려 두부를 만들고 산에서 나무를 캐어 정성스레 반찬을 만들며 오로지 아버지의 병세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지극정성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병환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가서 방 안에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는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낙엽 소리처럼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마을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꼿꼿한 선비였으나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 찾아온 뒤로는 자리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연희는 약탕관에 약을 다리며 부채질을 할 때마다 매캐한 연기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혹시라도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 마음 아파하실까봐 입을 틀어막고 소리 죽여 울곤 했습니다. 약값이 없어 귀한 약재는 쓰지 못하고 산에서 캔 도라지와 배를 다려드리는 것이 고작이었지만 그 약 사발에는 아버지의 쾌차를 비는 딸의 눈물과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평화롭던 마당에 불길한 그림자가 들이우더니 살인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는 소리가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쿵쿵거리며 마당을 가로질러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먼 친척벌 되는 육촌 아저씨였는데 그는 평소 왕래도 없다가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먹을 것이 생길 때만 귀신같이 알고 찾아오는 사람이었습니다. 툭 튀어나온 광대뼈에 심술둡게 찢어진 눈매를 가진 그는 대청마루에 흙 묻은 발을 털지도 않고 성큼 올라앉으며 곰방대를 탁탁 두드렸습니다. 연희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부엌에서 나와 인사를 올렸지만 그는 본체만체하며 집안 구석구석을 훑어보았는데 그 눈빛이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굶주린 늑대의 그것과 같아 연희는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아저씨는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더니 대뜸 품속에서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을 꺼내어 마루 위에 팽개치듯 던졌습니다. 그러고는 거만한 목소리로 아버지가 자신에게 막대한 빚을 졌으니 당장 갚지 못하면 이 집이라도 내놓아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연희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는데 평생 남에게 폐 한 번 끼치지 않고 청렴하게 살아오신 아버지가 빚을 졌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럴 리 없다고 아버지는 빚을 지실 분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아저씨는 콧방귀를 뀌며 병든 사람이 약값 대느라 몰래 빌려 쓴 것을 네가 어찌 다 알겠느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 종이에는 알 수 없는 숫자와 글씨들이 적혀 있었지만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길 없는 연희는 눈앞이 캄캄해질 뿐이었습니다. 탐욕스러운 눈으로 집을 흘끔거리던 아저씨는
겁에 질린 연희의 표정을 살피며 슬그머니 목소리를 낮추어 달콤한 제안을 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당장 빚을 갚을 돈이 없다면 다른 방법이 하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을 뒤편 깊은 산 꼭대기에 있는 선녀 바위로 연희가 시집을 가거나 시종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이 좋아 시집이지. 마을 사람들에게 선녀 바위는 공포의 대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곳에는 기이한 힘을 가진 존재가 살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했는데 밤이면 푸르스름한 불빛이 돌고 괴상한 소리가 들려와 사냥꾼들조차 얼씬거리지 않는 금기된 장소였습니다. 아저씨는 그곳에 사는 선녀님이 말동무할 사람이 필요하다며 거액을 내걸었다고 네가 그곳으로 가면 빚을 모두 탕감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아버지 약값까지 넉넉히 챙겨주겠다고 꼬드겼습니다. 연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마을 어른들 사이에서는 선녀 바위로 올라간 처녀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는 흉흉한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그곳에 사는 것이 선녀가 아니라 천년 묵은 여우라고도 했고 어떤 이는 사람의 간을 빼먹는 귀신이라고도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그런 소문은 다 무지한 촌부들이 지어낸 헛소리라며 그곳에 가면 비단 옷에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호강할 수 있다고 침을 튀기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연희의 안위나 아버지의 건강에 대한 걱정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고 오로지 이 집을 차지하고 돈을 챙기려는 검은 속내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버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신음하며 벽을 긁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방문을 열고 나가 저 파렴치한 놈의 멱살을 잡고 내쫓고 싶었지만 병마에 시달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없는 자신의 처지가 원망스러워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쉰 목소리로 안 된다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연희를 보낼 수 없다고 외치려 했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는 바람 빠진 풀무 소리처럼 허약하기 그지없어 마루까지 닿지도 못했습니다. 연희는 방 안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흐느낌 소리를 듣고는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맺힐 정도로 참으며 아저씨의 협박 앞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아저씨는 연희의 대답이 늦어지자 짐짓 화를 내는 척하며 오늘 밤 당장 결정하지 않으면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관아에 고발하여 집을 경매에 넘기고 너희 부녀를 길바닥으로 내쫓겠다고 협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집을 뺏기면 갈 곳 없는 아버지가 차가운 객지에서 돌아가실 것이 뻔했고 그렇다고 자신이 그 무서운 곳으로 팔려가면 혼자 남으신 아버지를 누가 돌볼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연희는 마당에 감나무를 올려다보며 돌아가신 어머니를 불렀지만 대답 없는 가을 바람만이 무탄히 불어와 옷깃을 여미게 할 뿐이었습니다. 집을 지키고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희생양이 되어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서서히 그리고 무겁게 연희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의 담장 너머로 이웃 사람들이 하나둘 기웃거렸지만 빚 독촉을 하러 온 친척이라는 말에 누구 하나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혀만 찰 뿐이었습니다. 저런 천하의 몹쓸놈 같으니라고 병든 형님 집을 뺏으려고 조카를 팔아먹으려 하다니. 마을 안악들은 우물가에 모여 수군거렸지만 가난한 살림에 돕고 싶어도 도울 힘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를 따름이었습니다. 연희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부엌으로 들어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저녁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쌀독을 긁어 하얀 쌀밥을 짓고 아껴두었던 조기를 구우며 눈물이 밥물에 떨어지지 않도록 고개를 뒤로 젖히고 억지로 슬픔을 삼켰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아궁이의 불꽃만이 그녀의 타들어가는 속마음을 아는 듯 붉게 일렁였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지자 아저씨는 염치도 없이 안방 아랫목을 차지하고 앉아 개걸스럽게 밥을 먹어치웠습니다. 연희는 아버지에게 밥상을 올리며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빚도 갚고 아버지 약도 사올 수 있대요. 라며 거짓말 섞인 위로를 건넸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손을 앙상한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지만
연희는 아버지의 손등에 떨어진 눈물을 닦아드리며 애써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워 보여 보는 이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연희는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내 한 몸 희생하여 아버지의 여생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만 있다면 그곳이 지옥이라 해도 가겠노라고. 밤이 깊어지자 산골 마을의 어둠은 더욱 짙어졌고 어디선가 부엉이 우는 소리가 구슬프게 들려왔습니다. 아저씨는 배를 두드리며 마루에 누워 이쑤시개를 쑤시며 그래, 결정은 했느냐. 내일 아침 일찍 가마가 올 것이니 그리 알아라. 하고 통보하듯 말했습니다. 가마라니 산속 바위로 가는데 가마가 온다는 것도 이상했지만 연희는 더 이상 따져 물을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를 잘 부탁한다는 말 한마디를 힘겹게 내뱉었습니다. 아저씨는 만족스러운 듯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집문서가 제 손에 들어온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의 탐욕은 밤의 어둠보다 더 검고 끈적거렸습니다. 연희는 자신이 쓰던 작은 방으로 돌아와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지고 갈 것이라고는 무명 저고리 몇 벌과 어머니가 물려주신 낡은 빗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짐을 싸는 손길 하나하나에 어린 시절의 추억이 묻어났고 방 안에 문고리 하나, 벽에 발린 종이 한 장에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이 스며 있어 발길이 떨어지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무심하게도 달은 참으로 밝았고 별들은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달이 기울고 나면 자신은 이 정든 집을 떠나 알 수 없는 운명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연희는 잠든 아버지의 머리맡에 앉아 한참을 들여다보며 작별 인사를 마음속으로 올렸습니다. 아버지, 부디 건강하세요. 제가 꼭 살아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이 집을 지키고 계셔야 해요. 아버지가 깰까봐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숨죽여 흐느끼는 연희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밥을 가득 지어 아랫목에 묻어두고 국을 한 솥 끓여 놓으며 며칠간 아버지가 드실 끼니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아궁이에 장작을 넉넉히 넣어 방이 식지 않도록 단단히 단속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인 양. 그녀의 손길은 더없이 정성스럽고 애틋했습니다. 이윽고 날이 밝아오자 마을 어귀에서 낯선 사내들이 메고 온 조그만 가마 하나가 집 앞에 당도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검은 천으로 둘러싸인 기묘한 가마였습니다. 아저씨는 서둘러 연희를 재촉하며 가마에 태우려 했고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먼 발치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연희는 신발을 신고 마당을 나서기 전 뒤를 돌아보며 자신이 나고 자란 집과 아버지가 계신 방문을 눈에 새기듯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휙 불어와 마당의 감나무 가지를 흔들었고 붉은 감 하나가 툭 하고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집이 그녀를 붙잡는 것만 같아 연희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가마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그녀 앞에는 험준한 산길과 베일에 쌓인 선녀 바위의 비밀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드는 검은 가마의 행렬은 마치 장례 행렬처럼 무겁고 침통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가마꾼들의 거친 숨소리와 발의 차이는 자갈소리만이 고요한 아침 공기를 갈랐고 그 뒤를 따르는 친척 아저씨의 발걸음만이 경박하게 빨랐습니다. 그는 혹시라도 연희가 마음을 바꿔 가마에서 뛰어내리기라도 할까봐 연신 가마 주위를 맴돌며 감시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도둑이 재발저려 안절부절 못하는 꼴과 다름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차마 따라오지 못하고 멀리서 발을 동동 구르며 눈물을 훔쳤고 연희는 흔들리는 가마 안에서 입술을 꽉 깨물며 밖으로 새어 나오려는 울음을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익숙한 마을의 풍경이
하나둘 멀어질 때마다 그녀의 가슴 한구석이 툭툭 끊어져 나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가마가 마을의 공동 우물가를 지날 때 연희는 작은 창틈으로 그곳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적 함께 빨래를 하며 웃음꽃을 피우던 곳이자 아버지가 드실 물을 뺏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가던 정든 장소였습니다. 우물가에 서 있는 버드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가지 말라고 손짓하는 듯하여 연희의 눈시울은 다시금 붉어졌습니다. 이제 다시는 저 맑은 물에 얼굴을 비춰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목이 메어왔지만 그녀는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떠올리며 약해지려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자신이 이 길을 가야만 아버지가 따뜻한 방에서 약을 드실 수 있다는 사실만이 그녀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마을을 완전히 벗어나 산초입에 들어서자 길가에 서 있는 장승들이 부리부리한 눈으로 일행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그 나무 조각상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무섭고 엄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마도 연희의 죄송스러운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조상대대로 지켜온 집을 남의 손에 넘길 위기에 처하게 하고 효도라는 명분 아래 자신을 팔아넘기는 이 기막힌 상황을 조상님들이 보신다면 얼마나 통탄하실까 하는 생각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가마꾼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며 걸음을 멈추어 섰고 덜컹거리는 충격에 연희는 생각에서 깨어나 밖을 살폈습니다. 길 한가운데 누군가 떡하니 버티고 서서 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마을 어귀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 홀로 사는 노파였는데 사람들은 그녀를 삼신할미라고 불렀습니다. 워낙 나이가 많아 마을의 역사를 훤히 꿰뚫고 있는 데다 가끔씩 툭툭 던지는 말이 신통하게 맞아떨어지는 일이 있어 붙여진 별명이었습니다. 헝클어진 백발의 남루한 옷을 걸치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무친이 못지않게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기운을 풍기는 노인이었습니다. 친척 아저씨는 갈 길 바쁜데 웬 늙은이가 회방이냐며 삿대질을 하고 비키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에이, 재수없게. 썩 비키지 못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러 가는 길인데 감히 앞을 막아. 아저씨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조급함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신할미는 아저씨의 고함 소리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꼼짝도 하지 않고 지팡이를 짚은 채 가마 쪽만을 뚫어져라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가마의 검은 천을 뚫고 자신의 얼굴에 닿는 것만 같아 연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할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마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 걸음걸이에는 묘한 위엄이 서려 있어 거친 가마꾼들조차 감히 그녀를 밀쳐내지 못하고 길을 터주었습니다. 아저씨가 길길이 뛰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할미는 지팡이로 땅을 쿵 찍으며 입 다물라 이 탐욕스러운 놈아 내 놈의 뱃속에 든 검은 구렁이가 여기까지 냄새를 풍기는구나 하고 일갈했습니다. 그 서슬퍼런 호통에 아저씨는 기가 질려 씩씩거리면서도 슬금슬금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신할미는 가마 창가에 다가와 주름진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연희가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살짝 열자 할미는 따뜻하면서도 거친 손으로 연희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마치 돌아가신 어머니의 손길처럼 따스해서 연희는 하마터면 왈칵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할미는 연희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낮지만 뚜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 두려워 마라. 산이 높다 한들 하늘 아래 댐이요. 물이 깊다 한들 사람 마음보다 깊겠느냐. 네가 가는 길이 험할지라도 네 효심이 길을 밝힐 것이다. 할미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마치 앞날을 예견하는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할미가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 연희의 손에 쥐어주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명심해라.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화려한 껍데기에 속지 말고
흉흉한 소문에 귀 막고 오로지 너의 맑은 마음의 눈을 뜨고 보아야 한다. 그래야 산다. 그리고 이것은 네가 정말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때 열어보거라. 연희는 영문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이며 그 주머니를 소중히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할미의 말, 마음의 눈을 뜨라는 그 한마디가 가슴 깊이 박혀 둥둥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는 다시금 기세를 올려 이제 그만하고 썩 꺼져 라고 소리치며 가마꾼들을 재촉했고 가마는 다시 덜컹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멀어지는 가마 뒤로 삼신할미는 오랫동안 서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연희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려 할미가 점처럼 작아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할미의 등장이 우연인지 아니면 필연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할미를 만나고 나니 두려움으로 요동치던 심장이 조금은 진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품속에 들어있는 작은 주머니의 온기가 가슴을 데워주는 듯했고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자 알 수 없는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비록 몸은 팔려가는 처지였지만 정신만은 똑바로 차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산길에 접어들자 길은 더욱 가파르고 험해졌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듯 무성한 잡풀과 덩굴이 가마의 진로를 방해했고 울창한 나무들이 하늘을 가려 대낮인데도 숲속은 어둑어둑했습니다. 차가운 산바람이 윙윙 소리를 내며 불어올 때마다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기괴한 비명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가마꾼들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아이고 무슨 산세가 이리도 험하담. 돈 몇 푼 더 받으려다 골병 들겠네 하며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뒤에서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고지가 바로 저기야. 서둘러 하며 채찍질하듯 그들을 다그쳤습니다. 아저씨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연희를 넘기고 받을 돈주머니와 집문서 생각뿐이라 험한 산길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해는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숲에는 짙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둠과 함께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자 공포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아저씨도 등골이 오싹했는지 헛기침을 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탐욕이 공포를 집어삼킨 지 오래라 발길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연희는 캄캄한 가마 안에서 삼신할미가 준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며 아버지의 얼굴과 할미의 당부를 번갈아 떠올렸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마음의 눈을 뜨라. 그 말을 주문처럼 외우며 다가오는 운명에 맞설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곧 선녀 바위에 도착할 것이고 그곳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피할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마침내 가파른 고개를 넘어서자 시야가 트이며 저 멀리 산봉우리 꼭대기에 우뚝 솟은 거대한 바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설 속의 선녀 바위였습니다. 바위 아래에는 기와 지붕을 얹은 별채 한 채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는데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은은하고 푸르스름한 불빛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소문대로라면 저곳은 요괴가 사는 소굴이거나 귀신이 나오는 흉가여야 마땅했습니다. 기이한 침묵이 감도는 그곳은 보는 것만으로도 압도적인 위압감을 풍기고 있어 가마꾼들조차 다리가 후들거려 더 이상 나아가기를 주저할 정도였습니다. 아저씨는 그 불빛을 보자마자 환희에 찬 표정을 지으며 드디어 다 왔다. 저기가 바로 우리가 부자가 될 곳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고 연희의 안위 따위는 이미 머릿속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주저하는 가마꾼들을 밀치며 앞장서서 별채로 향하는 돌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연희는 가마에서 내려 자신의 발로 그 계단을 올라야 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고 발밑의 돌계단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지만 그녀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앞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결체 앞에 다다르자 거대한 대문이 굳게 닫혀 있었는데 문고리에는 녹이 슬지 않은 청동 장식이 달려 있어 묘한 기품을 자아냈습니다. 아저씨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짐짓 점잖은 척하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리 오너라. 약속한 사람이 왔으니 문을 여시오. 그의 목소리가 메아리쳐 산골짜기로 퍼져나갔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무거운 침묵을 깨고 끼익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스스로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으로 보이는 안쪽 마당은 매탄이 비어 있었고 오로지 안채에서 흘러나오는 불빛만이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침을 꿀꺽 삼키며 연희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자, 들어가자. 너는 이제 여기서 귀부인처럼 살게 될 게다. 나한테 고마워해야 해.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그는 연희를 앞세워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주위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밖에서 불던 매서운 산바람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봄날처럼 훈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으며 어디선가 향긋한 꽃내음까지 풍겨왔습니다. 이것이 요괴의 조화인지 아니면 선녀의 신통력인지 알 수 없어 연희는 더욱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할미의 말대로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으려 눈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때 안채의 방문이 스르르 열리며 그림자 하나가 문지방을 넘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역광을 받아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실루엣은 마을 사람들이 말하던 흉측한 괴물이나 요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선이 곱고 우아한 여인의 자태를 하고 있어 연희는 의아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그저 그 여인이 내놓을 돈보따리 생각에 싱글벙글 웃으며 굽신거렸습니다. 아이고, 선녀님 말씀하신 처녀를 데려왔습니다. 아주 참하고 일 잘하는 아이입니다. 아저씨의 비굴한 목소리가 정적을 깼지만 여인은 아무런 대꾸 없이 천천히 마당으로 내려와 연희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연희에게 꽂히는 순간 연희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여인은 비단 치마를 입고 머리에는 옥비녀를 꽂고 있었는데 가까이서 본 얼굴은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우면서도 서리빨 같은 차가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고여 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이한 연민을 불러일으키게 했습니다. 여인은 연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나직하고 고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연희로구나.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연희는 깜짝 놀랐지만 이내 침착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저씨는 옆에서 예, 이 아이가 바로 연희입니다. 빚은 약속대로 탕감해 주시고 수고비도 좀 넉넉히 하며 손을 비벼댔습니다. 여인은 아저씨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싸늘한 목소리로 돈은 준비해 두었으니 이 아이를 두고 썩 물러가라. 그리고 다시는 이곳에 얼씬도 하지 마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어 아저씨는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곧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희희낙낙하며 연희에게 잘 있어라. 아버지는 내가 잘 돌봐줄 테니 걱정 말고 라는 가증스러운 말을 남기고 서둘러 사라졌습니다. 대문이 닫히고 아저씨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자 마당에는 연희와 여인 단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정막 속에서 여인은 연희에게 손짓하며 들어오너라. 밤이 차다 라고 짧게 말하고는 몸을 돌려 방으로 향했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가슴을 안고 그녀의 뒤를 따라 운명의 방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과연 이 밤 이곳에서 어떤 진실이 밝혀질지 할미가 말한 마음의 눈으로 무엇을 보게 될지 연희의 긴 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연희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그곳은 밖에서 상상했던 무시무시한 요괴의 소굴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습니다. 은은한 묵향이 감도는 방 안에는
정갈하게 정돈된 서책들이 벽면을 채우고 있었고 한쪽에는 고운 자개가 박힌 장롱이 놓여 있어 마치 양반집 교수의 방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습니다. 아랫목에는 두툼한 비단 보료가 깔려 있었고 화로에는 숯불이 빨갛게 피어올라 방 안 공기를 훈훈하게 데우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이토록 따뜻하고 아늑한 풍경이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져 마치 꿈속을 걷는 듯 멍한 기분으로 문가에 엉거주춤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인은 보료 위에 다소곳이 앉으며 연희에게 맞은편 자리를 권했지만 연희는 감히 그 자리에 앉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인은 긴 한숨을 내쉬며 화로 위에 주전자를 들어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랐습니다. 쪼르륵 소리가 정적을 깨우며 맑게 울려 퍼지자 여인은 찻잔을 연희 앞으로 밀어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온몸을 좀 녹이거라. 독 같은 건 넣지 않았으니 안심하고 마셔도 된다. 그 말에 연희는 조심스럽게 찻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는데 향긋한 감국차의 향기가 코끝을 스치며 긴장으로 굳어있던 몸과 마음을 사르르 녹여주었습니다. 차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그제야 연희는 살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차를 마시는 동안 여인은 말없이 연희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는데 그 눈빛은 날카로우면서도 어딘가 애틋한 그리움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여인이 입을 열어 물었습니다. 네 이름이 연희라고 했느냐? 참으로 고운 이름이구나. 헌데 어찌하여 꽃다운 나이에 이 깊은 산중까지 팔려올 생각을 했느냐? 네 아비가 그리도 모진 사람이더냐? 여인의 질문에 연희는 찻잔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를 욕되게 할 수는 없었기에 그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사실대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아버지는 저를 끔찍이 아끼십니다. 다만 집안에 빚이 많아 그 빚을 갚으려면 제가 이곳으로 와야만 했습니다. 빚이라니. 여인의 눈썹이 꿈틀하며 의아하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연희는 육촌 아저씨가 가져왔던 빚 문서를 떠올리며 아버지가 병석에 계시는 동안 약값과 생활비로 쓴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집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가 주선하여 이곳 선녀님께 시종으로 오면 모든 빚을 탕감받고 아버지 약값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연희의 말이 이어질수록 여인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고 하얗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쥐고 있던 부채가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본 연희는 혹시 자신이 말실수라도 한 것일까봐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때 밖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는데 긴장과 슬픔 속에서도 하루 종일 굶은 연희의 배꼽시계는 눈치 없이 울려댔습니다. 연희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이자 여인은 굳었던 표정을 잠시 풀고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내 손님 대접이 소홀했구나. 부엌에 가면 식재료가 있을 터이니 네가 직접 요기를 좀 하거라. 나도 출출하던 참이니 내 목까지 부탁한다. 여인의 말은 명령이라기보다는 청유에 가까웠습니다. 연희는 황송한 마음에 서둘러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 역시 방 안처럼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고 쌀독에는 쌀이 가득하고 찬장에는 귀한 식재료들이 그득했습니다. 연희는 능숙한 솜씨로 쌀을 씻어 밥을 안치고 뒤뜰 장독대에서 된장을 퍼와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리고 아궁이에서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어우러지자 적막했던 산속 별채에는 사람 사는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멸치 육수를 진하게 우리고 호박과 두부를 숭덩숭덩 썰어 넣은 뒤 마지막으로 청양고추를 넣어 칼칼한 맛을 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가 구수하게 퍼져나가자 연희는 잠시나마 근심을 잊고 요리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밥상이 차려지자 연희는 소반에 밥과 국,
그리고 몇 가지 밑반찬을 정갈하게 담아 안방으로 들고 들어갔습니다. 여인은 밥상을 받자마자 숟가락을 들고 국물부터 한 모금 맛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숟가락을 든 채로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고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연희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피는데 여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밥상 위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황한 연희가 맛이 없으십니까? 제가 다시 끓여오겠습니다. 하며 밥상을 물리려 하자 여인은 손을 저어 연희를 말렸습니다. 아니다.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그리운 맛이라서 그런다.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 된장맛, 그리고 나물을 무친 솜씨. 이것은 내 어미, 명월이가 해주던 바로 그 맛이구나. 연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낯선 산속의 여인이 돌아가신 어머니의 이름을 알고 있다니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여인은 눈물을 닦으며 연희의 손을 덥석 잡고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사실 선녀도 귀신도 아니다. 네 어미와는 어릴 적부터 친자매처럼 지내던 사이였단다. 네 어미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남몰래 네 아비에게 약값이며 생활비를 보태라고 네 친척 아저씨 편에 큰돈을 보냈었지. 여인의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아저씨가 빚이라고 주장했던 그 돈은 사실 빚이 아니라 이 여인이 호의로 베푼 도움이었던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 돈이 빚이 아니었다고요? 연희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여인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 육촌이라는 자가 중간에서 돈을 가로채고 오히려 그것을 빚이라 속여 너희 집을 차암했구나. 게다가 나에게는 네가 고아가 되어 오갈 데가 없으니 내 말동무나 하며 지낼 수 있게 거두어 달라고 사정하더구나. 나는 네가 불쌍해서 거두려 했지. 빚 대신 너를 사오려던 것이 결코 아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저씨는 여인이 준 돈을 횡령하고 그것도 모자라 거짓 빚을 만들어 집까지 빼앗으려 했으며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연희를 이 깊은 산속으로 유배 보내듯 팔아넘긴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억울함과 분노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병든 아버지를 속이고 어린 조카를 팔아넘기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아저씨의 비열한 얼굴이 떠올라 치가 떨렸습니다. 세상에 어찌 그런 짐승만도 못한 짓을. 연희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버지가 빚쟁이라는 오명을 쓰고 괴로워했던 시간들, 그리고 자신이 이곳으로 오기 위해 흘렸던 눈물들이 너무나 원통했습니다. 여인은 그런 연희를 꼭 껴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울지 마라.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다. 내 비록 산속에 묻혀 살지만 의리 없는 짓은 두고 보지 못한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관아에 알려 그자의 죄를 낱낱이 밝히고 내 집을 되찾아주마. 그때였습니다. 방문 밖 마루에서 삐그덕하는 나무 밟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산짐승 소리라기엔 너무나 묵직하고 조심스러운 소리였습니다. 여인은 순식간에 눈빛을 바꾸며 연희의 입을 손으로 막고 문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바람소리 하나 없는 고요한 밤, 누군가 방문 앞에 서서 숨소리를 죽이고 엿듣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인은 낮은 목소리로 누구냐 하고 호통을 쳤지만 밖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문창호지에 비친 그림자는 분명히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고 갓을 쓴 모양새가 낮에 보았던 아저씨의 모습과 흡사했습니다. 사실 아저씨는 산을 내려가지 않고 근처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여인에게서 받은 돈을 챙겼지만 혹시나 여인이 마음이 변해 돈을 도로 내놓으라 할까봐 혹은 연희가 헛소리를 해서 자신의 사기 행각이 들통날까봐 감시하기 위해 되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여인의 방 안에 감나가는 폐물들이 많은 것을 눈여겨보고 여인과 연희가 잠든 틈을 타 물건을 훔칠 기회까지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 내용을 엿듣고
자신의 모든 악행이 드러난 것을 알게 되자 그는 당황하여 도망치려다 발을 헛디뎌 소리를 내고 만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연희에게 눈짓으로 뒤로 물러나 있으라고 한 뒤 벌떡 일어나 방문을 벌컥 열어 젖혔습니다. 찬밤 바람과 함께 마루에 웅크리고 있던 아저씨의 당황한 얼굴이 달빛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사색이 되어 벌벌 떨면서도 손에는 몽둥이를 들고 있어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격으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놈들 감히 내 뒷조사를 해. 아저씨는 적반하장으로 고함을 지르며 몽둥이를 치켜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탐욕과 공포로 뒤섞여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연희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지만 여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꼿꼿이 서서 아저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기세는 서리빨보다 차갑고 태산보다 무거워 몽둥이를 든 아저씨조차 주춤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이놈 천벌이 두렵지 않느냐? 친구의 딸을 팔아먹고 그것도 모자라 이곳을 털려고 하다니. 여인의 호통 소리가 밤하늘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죄가 밝혀지면 관아에 끌려가 곤장을 맞고 옥살이를 할 것이 뻔했기에 그는 차라리 이 두 여자를 처리하고 입을 막아버리겠다는 끔찍한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저씨가 흉폭한 고함을 지르며 여인을 향해 달려들려는 찰나 연희는 품속에 넣어두었던 삼신할미의 주머니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가 정말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때 열어보거라. 할미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연희는 본능적으로 품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주머니를 꽉 쥐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저씨의 광기 어린 눈빛과 여인의 위태로운 등 뒤에서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의 끈을 풀 준비를 했습니다. 과연 그 작은 주머니 속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할미가 그토록 신신당부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그들을 구해줄 수 있을지. 밤은 가장 깊고 어두운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아저씨의 흉측한 몽둥이가 허공을 가르며 내려오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삼신할미가 주신 주머니의 끈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그러자 주머니 입구가 벌어지며 그 속에서 눈부시게 하얀 가루가 폭죽처럼 펑 하고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루가 아니었습니다. 순식간에 방 안을 가득 채운 하얀 연기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더니 맹렬한 소용돌이가 되어 아저씨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연기와 함께 우르릉하는 천둥 소리가 좁은 방 안을 진동시켰고 어디선가 네 이놈 탐욕에 눈이 멀어 천륜을 어기려 하느냐 하는 호통소리가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그것은 분명 산 입구에서 만났던 삼신할미의 목소리였지만 그 기세는 산신령의 분노와도 같아 듣는 이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아저씨는 갑작스러운 돌풍과 눈을 뜰 수 없는 매캐한 연기에 휩싸여 비명을 질렀습니다. 몽둥이는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뒹굴었고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아이고 내 눈 사람 살려 하며 바닥을 기어다녔습니다. 하얀 연기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손들이 그를 때리기라도 하는 듯 그는 이리저리 튕겨나가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방 안의 촛불이 모두 꺼져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지만 아저씨가 지르는 공포에 질린 비명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연희는 여인의 품에 안겨 이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았는데 신기하게도 그 사나운 바람과 연기는 연희와 여인에게는 털끝만큼도 닿지 않고 오로지 아저씨 주위에서만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악한 마음을 품은 자에게만 내려지는 엄중한 벌과도 같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바람소리가 잦아들고 연기가 서서히 걷히자 아저씨는 혼비백산하여 열린 방문 틈으로 기어 나갔습니다. 그는 신발을 챙겨 신을 정신도 없이 맨발로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을 박차고 나갔는데 어둠 속 산길을 구르며 도망치는 그의 뒤로 처절한 비명소리가
메아리처럼 멀어져 갔습니다. 마치 산짐승에게 쫓기는 먹잇감처럼 허둥지둥 사라지는 꼴이 가히 볼만했습니다. 그가 사라진 뒤에야 방 안에는 다시 평온한 정적이 찾아왔고 꺼졌던 촛불이 스르르 다시 타오르며 방 안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연희의 손에 들려있던 주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 텅 비어 있었지만 그 안에서는 여전히 따스한 온기가 남아있어 연희의 놀란 가슴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여인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연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놀랐지? 그 할미가 보통 분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정말로 신통한 힘을 빌려주셨구나. 그자가 이제 다시는 얼씬도 못할 테니 안심하거라. 여인의 따뜻한 위로에 연희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자 여인은 연희를 보려 위에 눕히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밤은 깊어 새벽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인은 연희 어머니와의 추억을 들려주었고 연희는 아버지와 함께한 지난 세월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아픔과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그 밤 산속의 외딴 별채는 세상 그 어느 곳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윽고 창호지 문 밖으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산새들이 지저귀며 아침을 알리자 여인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작은 괴 하나를 꺼내 연희 앞에 놓았습니다. 자, 이것을 가져가거라. 여기에는 내 아비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귀한 산삼과 그동안 내가 내 아비에게 보내려 했던 돈, 그리고 내가 직접 쓴 서찰이 들어있다. 이 서찰을 관하 사또에게 보이면 그 육촌이라는 자가 다시는 마을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줄 것이다. 괴 안에는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귀한 물건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연희는 너무나 큰 은혜에 어찌할 바를 몰라 넙죽 절을 올리려 했지만 여인은 손사래를 치며 연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것은 네가 받아야 할 몫이다. 어서 가서 아비를 살리고 집을 지키거라. 연희는 괴를 소중히 품에 안고 여인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여인은 대문 밖까지 배웅을 나오며 가끔 산에 들러 말동무나 해다오. 내 비록 세상과 등지고 살지만 너는 언제든 환영이다 라고 말하며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희는 꼭 다시 찾아오겠노라고 굳게 약속하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올 때는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 차 무겁기만 했던 발걸음이 내려갈 때는 희망과 안도로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져 내려 연희의 앞길을 비춰주었고 상쾌한 아침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묵은 체증을 씻어내주는 듯 했습니다. 산길 곳곳에 피어난 들꽃들도 연희의 귀환을 축하하며 고개를 흔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마을 사람들이 한창 일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엉망진창이 된 몰골을 한 육촌 아저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옷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얼굴은 긁혀 피투성이가 된 채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죽었어. 산 귀신이 잡아먹었다고. 그러니까 그 집은 이제 내 거야. 내가 유일한 상속자라고. 그는 연희가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고 벌써부터 마을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연인의 집을 차지하려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그의 흉흉한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군중 사이를 헤치고 연희가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누가 죽었다는 말입니까? 연희의 맑고 또렷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죽으러 간 줄 알았던 처녀가 멀쩡한 모습으로, 아니 오히려 전보다 더 기품 있는 모습으로 돌아오자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니 저게 누구야? 연희 아니냐? 살아 돌아왔어.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아저씨는 연희를 보자마자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너 어떻게 살아 돌아온 거냐? 그 산신령이. 아니, 그 요괴가. 그는 횡설수설하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연희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품에 안고 온궤를 열어 보이며 여인이 써준 서찰을 꺼내 마을 촌장 어른께 바쳤습니다. 촌장 어른이 서찰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아저씨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서찰에는 아저씨가 그동안 저지른 사기 행각과 협박, 그리고 연희를 팔아넘기려 했던 파렴치한 죄상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을 다 읽은 촌장 어른은 대노하여 지팡이로 땅을 내리쳤습니다. 이런 천하의 몹쓸 놈, 병든 형님의 등골을 빼먹고 조카를 사지로 몰아넣다니 내 놈이 사람이냐 짐승이냐. 촌장 어른의 호통에 마을 청년들이 우르르 달려들었고 도망치려던 아저씨는 그 자리에서 붙잡혀 멍석마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아저씨는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지만 이미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관아로 끌려가 죗값을 치르게 되었고 마을에서 영원히 추방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가족을 버린 자의 말로는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소란이 마무리되자 연희는 서둘러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살인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에는 어제 떨어진 감이 그대로 뒹굴고 있었지만 집은 주인을 기다린 듯 고요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신발을 벗을 새도 없이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방 안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얕은 숨을 내쉬며 누워 계셨습니다. 연희는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여인이 준 산삼을 다려 아버지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아버지의 손발을 주무르며 간호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 괜찮아요. 집도 지켰고 빚도 다 갚았어요. 이제 일어나시기만 하면 돼요. 연희의 간절한 기도가 통했는지 다음날 아침이 되자 아버지의 창백하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뜨시더니 눈앞에 있는 딸을 보고 꿈인가 생시인가 하여 떨리는 손으로 연희의 볼을 만졌습니다. 연희야, 내 딸 연희야, 살아 돌아왔구나. 부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서러움이 아닌 다시 찾은 행복의 소리였습니다. 그날 이후 연인의 집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여인이 준 재물로 빚을 모두 청산하고도 남은 돈으로 집을 수리하고 기름진 음식을 해 드시니 아버지의 병화는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고 연희는 마을에서 가장 효심 깊고 지혜로운 처녀로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자 마당의 감나무에는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고 담장 밑에는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났습니다. 연희는 마당 평상에 앉아 나무를 다듬으며 가끔 먼 산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곳 산 꼭대기 바위 아래 자신을 구해준 은인과 삼신할미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산에서 내려온 귀한 손님이 연인의 집을 찾았습니다.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버선발로 뛰어나와 여인을 맞이했고 세 사람은 대청마루에 둘러앉아 향긋한 차를 나누었습니다. 맑은 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에 풍경을 댕그랑 울리고 마당에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탐욕은 사라지고 진실과 사랑만이 남은 집. 그곳에는 이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따스한 행복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연희의 길고 험했던 밤은 그렇게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며 끝이 났고 사람들은 오래오래 그 이야기를 전하며 마음에 눈을 뜨고 살아가야 함을 되새겼다고 합니다. 옛 이야기란 본디 이렇게 춘비 뒤에 맑은 해가 뜨는 법이지요. 오늘 밤 당신의 꿈자리에도 연인의 마당처럼 따뜻한 햇살과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부디 편안히 주무세요.